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50대 남성입니다. 번역 일을 하며 형편이 어려운 농촌 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죠. 한때는 명문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소박한 일상이 더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한순간의 비겁함이 얼마나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과 마주하는 용기가 왜 필요한지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른 삶에 대한 의미를 일깨워줄 제 일생일 때 가장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몇 해 전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에 앉아 있었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다른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지 2년, 22살이 된 딸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었죠.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다 먼저 떠난 후로 저희 부녀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애틋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딸바보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딸이 밝은 목소리로 묻는 말에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지아 무슨 좋은 일 있니? 아빠한테 소개할 사람 있어서.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딸이 남자친구를 보여주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딸아이가 누군가를 사귀고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지만 막상 소개라는 단어를 듣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더군요. 한편으로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일한 가족을 누군가와 나눠야 한다는 서운함이 교차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 7시까지 와줘. 내가 예약해 둘게, 아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그런 순간을 함께 했을 텐데. 혼자서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 왠지 서글펐네요. 그날 저녁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딸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한껏 꾸민 모습이 눈에 띄었죠. 베이지색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까지 제가 본 중에 가장 어른스러워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잠시 후 레스토랑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신사였죠.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온화한 미소, 절도 있는 걸음걸이까지 성공한 사업가의 풍모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언뜻 봐도 나이가 중년은 넘어 보여 저희를 만나러 온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헌데 레스토랑 안을 두리번거리던 그 남자가 갑자기 제 딸과 눈을 맞추더니 웃으며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고 태도도 정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대학생인 딸아이와 어울릴 만한 사람은 아니었죠. 제 또래냐? 아니, 어쩌면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 보였거든요. 놀란 제가 주춤거리고 있을 때 지아가 밝은 얼굴로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아빠, 오늘 내가 소개할 사람이야. 저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인 뒤 자리에 앉았어요. 밝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에서 저희 주위에만 어색한 정적이 흘렀죠. 그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제가 고민 끝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중소기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 프랜차이즈 쪽이요. 당당하게 대답하는 태도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용돌이치는 기분을 주체할 수 없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어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 말에 딸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인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린 서로 마음이 정말 잘 맞는단 말이야. 하지만 그때 남자가 망설임 없이 이런 말을 내뱉더군요. 50입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0? 아니 저랑 나이가 같단 말입니까? 그럼 지아랑 28살 차이가... 저는 놀라움에 말을 다 잇지 못했어요. 그런 제 모습에 딸이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죠. 아빠 나이가 뭐가 중요해? 당연히 중요하지. 아니 지아야,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아빠랑 동갑인 사람을 만난다니. 이보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딸 같은 나이 아이랑... 제가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 남자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기함할 말을 꺼내놨습니다. 장인어른, 말 편하게 하십시오. 기가 차서 뭐라고 할 말이 떠오르지도 않았어요. 아니 장인어른이라니, 어디서 함부로 그런 말을... 하지만 남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죠. 지아랑 전 오늘 결혼 허락받기 위해서 장인어른 뵙자고 한 겁니다. 뭐요? 결혼?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는 거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목소리까지 떨려왔지만 정작 남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투명할 정도로 깨끗한 유리잔을 들어올려 한 모금 마신 후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 제가 아직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네요. 그렇게 말한 뒤 남자가 갑자기 상체를 바짝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러자 조명이 남자의 얼굴을 비스듬히 비추었고 그제야 저는 상대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은 저에게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죠. 제 이름은... 잠시 말을 멈춘 남자는 슬쩍 입꼬리를 올리며 옅은 미소까지 지어 보였어요. 마치 그 순간을 즐기는 것처럼, 아니면 오래 기다려온 한마디를 천천히 음미하는 것처럼 저를 향해 깜짝 놀랄 이름 석자를 꺼내놨습니다. 노민수입니다. 노민수? 저도 모르게 남자가 내뱉은 이름을 따라 불렀어요. 그 세 글자가 공기를 가르며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거든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식기 부딪히는 소리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배경음악도, 모든 것이 침묵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오직 남자의 이름만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죠. 네, 저는 노민수라고 합니다. 상대가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를 반복해서 밝혔습니다. 이번엔 더 또렷하게, 마치 제가 잘못 들었을까봐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제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수님? 말은 그렇게 했지만 교수님이라는 호칭에서는 전혀 존경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더군요. 저는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다시 한번 남자의 얼굴을 천천히 뜯어봤어요.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충격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 눈매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더군요. 특히 화가 났을 때 약간 치켜 올라가던 그 눈꼬리, 말할 때 살짝 삐뚤어지는 입술의 각도, 모든 것이 세월을 비켜간 듯 그대로였어요. 저는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남자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노민수... 네, 맞습니다. 노민수요. 상대가 침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침착함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잊고 있던,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던 그 이름의 주인공이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순간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는 그런 저를 바라보며 씩 웃었죠. 그 미소가 마치 이제야 알아보는군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딸아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 아빠, 괜찮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비틀거리며 도망치고 말았어요. 아빠 어디 가요? 딸이 놀라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변기를 붙잡은 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란 마음에 속이 뒤틀리고 머리가 아파왔죠. 그러면서도 어리 빠진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 노민수가 아니겠지. 설마 아닐 거야. 이런 일을 있을 수가 없어. 잠시 후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와 거울을 봤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더군요. 손을 씻으려 했지만 너무 떨려서 수도꼭지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네요. 겨우 물을 틀고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지만 여전히 현실감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잊으려 발버둥 쳤던 오래전 그날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고3의 여름. 어두운 학교 옥상과 비명,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끌려가던 학생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펼쳐졌죠. 잠시 후 겨우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데 복도에서 그런 저를 기다리고 있던 딸의 눈가가 빨갛게 충혈된 게 보이더군요. 아빠 왜 그래? 내가 나이 많은 사람 만난다고 그렇게 충격받은 거야? 지아야. 아빠, 나도 처음엔 나이 때문에 고민했어. 하지만 민수 씨는 정말 좋은 남자야.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무엇보다 엄마가 돌아가셔서 힘든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란 말이야.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남자가 저희 부녀의 아픔을 이용해 일부러 접근했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더군요. 그래도 저는 가능한 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 언제부터 만났니? 6개월 정도 됐어. 자주 가는 카페에서 처음 만났고 내가 읽는 책에 관해서 관심을 보여서 얘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신기했어. 책을 정말 많이 읽는 사람이더라고. 그렇게 몇 번 마주쳐서 얘기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밥도 먹고 자주 만나게 된 거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빠랑 동갑인 남자랑 결혼까지 생각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지아야, 그 사람하고는 헤어져야 해. 하지만 딸아이는 펄쩍 뛰었습니다. 왜? 그깟 나이 때문에? 아빠,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인데? 엄마도 아빠보다 4살이나 많았잖아. 그땐 연상연하 커플 별로 없을 때라 할아버지가 반대 많이 하셨다며. 그래도 아빤 결혼했잖아. 아이, 그거랑 이 경우는 달라. 다르긴 뭐가 달라. 그 사람이 유부남도 아니고 겨우 나이 좀 많다고 헤어지라는 건 말이 안 돼. 아빤 미국에서 살아서 많이 개방된 사람이고 다른 부모들이랑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혀 더는 뭐라고 반박할 기운도 없었어요. 그때 딸이 못 박듯이 말했죠. 아빠, 나도 이제 22살이야. 더 이상 어린애 아니라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게.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더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혼자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을 서성거렸습니다. 30년 전 그 일의 어두운 그림자가 설마 딸에게까지 덮쳐올 줄 상상도 못했던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잠 못 이루던 그 새벽에 휴대폰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메시지 내용을 보고 단박에 누군지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장인어른, 예전 그날 기억나십니까?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게임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오랜 시간 묻어뒀던 비밀이,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진실이 이제 딸의 행복을 위협하는 괴물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예전의 그 끔찍한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30여 년 전, 당시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한창 공부에 신경 써야 할 상황이었지만 부모님의 극심한 불화로 집안은 매일 전쟁터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외도가 들통나며 어머니가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죠. 그런 환경 때문에 마음을 잡을 수 없었던 저는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는 뒷전이었고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며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했죠. 그날도 저는 학교에 남아 껄렁껄렁한 아이들과 떠들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 학교는 텅 비어 있었지만 저희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교실에서 장난치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같은 반 학생인 최준호가 들어왔어요. 모범생이었던 그 아이는 도서관에 남아 공부하다 놓고 간 책을 가지러 교실에 들린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책만 가지고 돌아가지 않고 저희를 향해 한심하다는 듯 말했어요. 야, 너희들 이 시간까지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시끄럽게 하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들켜. 빨리 돌아가. 그렇게 준호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 무단으로 남아서 소란 피운 거 내일 선생님께 다 말씀드릴 거야. 그 말에 저와 친구들은 화가 났어요. 특히 저는 집안 스트레스로 예민해져 있던 터라 더욱 그랬죠. 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너도 이 시간까지 남아 있었던 건 똑같잖아. 난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만 공부한 거고 너흰 괜히 깨끗한 교실 어지르면서 나쁜 짓이나 하는 거잖아. 뭐야? 너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 봤어? 교실에서 웃고 떠드는 게 왜 나쁜 짓이야? 실랑이가 벌어졌고 저는 준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친구들이 말리려 했지만 전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너 옥상으로 와. 여기 있다 경비 아저씨한테 들키면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저는 준호를 끌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친구들도 불안한 마음에 따라왔죠. 어두운 옥상에서 저와 준호는 계속 언성을 높였어요. 너 선생님한테 입만 뻥끗해봐. 혼날게 무서우면 이러지 말아야지. 남아서 공부할 것도 아니면서 왜 집에 안 가는 거야? 저는 집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도 모르면서 멋대로 참견하는 준호가 미웠어요. 그래서 그 애의 어깨를 세게 밀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준호가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어요. 너 이거 폭력이야. 이것까지 다 말씀드린다. 그 말에 저는 격분해서 준호를 더 세게 밀었고 비틀거리던 그 애가 난간에 부딪히며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팔을 뻗어 떨어질 것 같은 준호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뒤였어요. 으아! 준호의 외마디 비명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저와 친구들은 얼어붙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준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공포에 질린 저와 친구들은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다음 날 학교는 발칵 뒤집혔고 경찰 조사가 시작됐죠. 소문에 의하면 경비 아저씨에 의해 발견된 준호가 병원으로 옮겨져 숨을 거두기 전 이런 말을 했답니다. 민수가... 준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말한 거죠. 어둡고 텅 빈 학교라 따로 목격자는 없었지만 그 애의 생전 마지막 말이 제 이름이었던 겁니다. 저는 꼼짝없이 경찰에 잡혀갈 거라는 생각으로 두려움에 덜덜 떨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으면서 다른 사람을 두고 도망쳐버렸으니까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제가 아닌 같은 반의 다른 학생, 즉 저와 똑같은 민수라는 이름을 가진 노민수를 용의자로 지목한 겁니다. 노민수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결석을 자주 하고 학교에서도 문제아로 낙인 찍힌 학생이었습니다. 싸움도 자주 했고 선생님들과도 마찰이 잦았죠. 무엇보다 그날 밤 학교 근처에서 노민수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노민수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고 했지만 정황상 그 아이가 범인으로 지목되기에 충분했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당연히 범인임이 발각돼 잡혀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저는 집안도 부유했고 방황하기 전까지는 성적도 상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겁해지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엄격한 아버지가 무서웠고 순간의 잘못으로 제 미래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며 침묵했죠. 이미 노민수가 용의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내가 나선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친구들도 다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으니까 들킬 일은 절대 없어. 결국 노민수는 저 대신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정황과 주변인의 증언이 모두 그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침묵과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께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거죠. 부모님은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유학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떠난 저는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경영학을 공부하고 한국 교포와 결혼해 딸 지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쭉 그곳에서 성공적이고 안정된 인생을 살았죠. 박사학위도 받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존경받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지 가끔 악몽을 꾸긴 했어요. 준호의 마지막 모습, 억울함을 호소하던 노민수의 절망적인 눈빛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기억들조차 점점 흐릿해졌어요. 아니, 제가 길을 쓰고 지워버렸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러다 몇 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한국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게 되며 귀국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앞서긴 했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생각에 어렵게 결단을 내렸네요. 엄마를 무척 따르던 딸이 떠난 아내를 너무 그리워해 환경을 좀 바꿔줘야 할 것 같다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세월이면 충분히 모든 것이 잊혔을 거라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자신을 위로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렇게 잊고 싶던 노민수가 바로 딸의 남자친구라는 이름으로 다시 제 인생에 등장한 겁니다. 그 경악할 첫 만남 이후 며칠 동안 계속 노민수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교수님, 따로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해야 할 이야기가 많지 않은가요? 피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저는 침묵을 깨고 남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약속 장소는 한강이 보이는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평일 오후라 손님도 거의 없었죠. 노민수는 깊은 생각에 빠져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정장 차림의 그 남자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오래전 억울하게 끌려가며 울먹이던 어린 소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저를 보자 남자가 일어나 제법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셨습니까, 교수님? 앉으시죠. 하지만 그 정중함이 저는 오히려 더 불편하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한참 동안 침묵만 흘렀어요. 그러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노민수였습니다. 30년 넘게 지났네요. 긴 시간이었는데 돌아보면 꼭 어제 일 같군요. 남자는 제 정체를 알면서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교수님은 미국에서 행복하게 사신 것 같네요. 좋은 대학 나오고 결혼하고 딸도 낳고
참 부러운 인생입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한과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도 될까요? 저는 겨우 용기를 내어 한마디 물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들려드리죠. 저는 출소 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전과자를 누가 써주겠어요? 그래서 공사장을 전전했죠. 온종일 욕먹으며 일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생활이었어요. 남자는 분노가 가득 담긴 목소리를 간신히 진정시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더는 못 살겠다 싶어서 원양어선 탔습니다. 거기서 3년을 보냈어요. 파도에 휩쓸려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 아니었죠. 그때 살을 도려내는 듯한 추위 속에서 그물을 손질하며 생각했어요. 대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는 말 아십니까? 전 그때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을 박살낼 인간을 찾아 반드시 복수하겠다고요. 그 말에 심장이 떨려와 물컵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노민수 씨, 잠깐만요.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남자가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어요. 원양어선 타면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 뱃일 그만두고 작은 식당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 손질하고 밤 12시까지 손님 받고 그렇게 10년을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칼이 베이고 기름에 데어도 병원 가는 시간조차 아까웠어요. 남자의 손을 보니 고단한 세월을 말해주듯 정말 여기저기에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더군요. 그렇게 노력한 덕에 음식 맛이 소문나기 시작했죠. 손님이 엄청나게 늘고 분점까지 내게 됐고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해 이를 악물고 노력한 보람이 있더군요. 저는 남자의 놀라운 성공 이야기에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신 건가요? 성공? 네, 돈은 많이 벌었죠. 지금은 직원만 200명이 넘는 회사 대표니까요. 하지만 그게 성공일까요? 저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소년원의 차가운 콘크리트 벽, 사람들의 경멸 어린 눈빛, 그리고 노민수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교실이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 소리치던 그날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전 돈을 벌자마자 그날의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퇴직 경찰 출신의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진범을 찾기 위해 노력했죠. 몇 년이 걸려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작년에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죠. 혹시 김준석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을 듣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김준석, 그날 밤 저와 함께 있었던 친구 중 한 명의 이름이었어요. 어렵게 알아낸 바로는 그날 학교에 김준석이 늦게까지 남아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끈질기게 추적해 찾아냈더니 호스피스 병원이 있었어요. 폐암 말기였죠. 죽기 전에 양심의 짐을 덜고 싶었을까요? 제가 찾아갔을 때는 모든 걸 털어놓더군요. 최준호를 그렇게 만든 진범은 따로 있다고. 자기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다고. 그 말을 하던 남자의 눈빛이 삽시간에 무섭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리고 숨이 막혀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죠. 그때 남자가 정중한 존댓말을 그만두더니 갑자기 돌변한 태도로 이를 갈며 말했어요. 그때 난 똑똑히 알았어!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도! 미국에서 편히 살다 명문대 교수로 귀국하셨더군. 그것도 모두에게 존경받는 교수님이 돼서. 쓴웃음을 짓는 상대의 얼굴이 마치 사형을 집행하러 온 집행관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당신 찾아가서 모든 걸 폭로하려 했어. 학교에, 검찰에, 언론에까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지. 내가 잃은 30년을, 그 고통을 어떻게 그렇게 간단히 끝낼 수 있겠어? 그래서 내 딸을, 그래, 정민수 당신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나도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야 공평한 게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연을 가장해 지아를 만났지. 뜻밖에도 책을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되더군. 오랜 시간 감방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책 읽는 것뿐이었거든. 참 이 사람 일은 알 수 없다니까. 그러면서 키득거리는 모습을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 하나는 참 잘 키웠더군. 복수에 이용당하기 아까울 만큼 착하고 순수한 아이야. 밝고 따뜻하고 진실하고 내가 가질 수 없었던 청춘의 모습이었지. 상대가 잠시 말을 멈춘 사이 제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제발 우리 딸만은 그냥 놔둘 순 없는 거야. 지아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그래도 멈출 순 없어. 내 오랜 한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것 같아? 그날 이후로 내가 어떤 심정으로 살아왔는지 당신이 짐작이나 할 수 있어?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아냐고? 살인자 아들이라는 손가락질에 살던 동네에서도 떠나야 했고 평생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사셨어. 그 한을 끝내 풀지 못하고 작년에 눈 감으실 때까지 가슴을 치다 돌아가셨다고! 노민수는 눈가가 붉어졌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야. 내가 지아와 결혼해서 평생 그 소중한 딸을 지옥에 살게 하는 걸 지켜보든지 아니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부당하게 얻은 부와 명예를 내려놓든지. 그렇게 되면 하나뿐인 딸의 존경과 사랑도 모두 잃게 되겠지. 자, 선택할 준비는 됐어.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주지. 현명한 선택하길 바래. 노민수가 비웃음을 남기고 떠난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 제가 던진 씨앗이 그렇게 한 많은 나무로 자라 무시무시한 열매를 맺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노민수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강의 준비를 하려 해도 손이 떨려 펜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아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밝았죠. 결혼 얘기로 감정이 상한 후 서먹하게 며칠을 보냈는데 그날은 정말 기분이 좋은지 전처럼 웃으며 말을 걸더라고요. 아빠, 오늘 민수 씨가 멋진 레스토랑에서 저녁 사주고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어. 딸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약지에 다이아몬드로 보이는 반지가 반짝이고 있더군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지아야, 그 사람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몇 번을 말했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딸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왜? 나이 때문이라면 이미 말했잖아. 사랑엔 나이가... 저는 딸의 말을 차마 끝까지 들을 수 없어 거칠게 소리쳤어요.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10번을 말해도 결론은 같아. 안 돼! 넌 절대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어! 가족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낸 건 그때가 처음이라 딸아이가 무척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이래? 내가 처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엄마 돌아가신 후로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단 말이야.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행복 알잖아.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아빠가 내 행복을 방해해? 아빠가 항상 입버릇처럼 그랬잖아. 내가 행복한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근데 정작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일은 왜 반대하는 건데? 그 말에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어요. 저도 다른 일이라면 무조건 딸의 편을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민수의 일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진실을 털어놓을 수도 없어 애가 탔습니다. 어떻게 제가 살인자고 그 남자는 저 대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복수를 위해서 이용한 거라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고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아야, 제발. 아빠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 사람 절대 안 돼. 왜? 이유를 말해줘. 단순히 나이 때문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지? 하지만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죠. 그러자 이번엔 딸이 간절한 목소리로 매달리듯 말했어요. 아빠, 제발 나를 이해해줘. 민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날 아껴주고 취향도 성격도 잘 맞는 사람은 두 번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아니, 넌 아직 어려.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제 단호한 말투에 딸아이가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칠게 문 닫는 소리가 제 가슴을 무너져 내리게 했죠. 그렇게 노민수가 다시 제 인생에 나타난 후부터 저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강의하다가도 갑자기 할 말을 잊어버렸고 회의 중에도 멍하니 있다가 동료들의 부름에 겨우 정신을 차리곤 했어요. 아이, 정 교수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회의에 집중도 못하시는 것 같고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신데. 미안합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밤마다 악몽에도 시달렸습니다. 노민수가 저에게서 억지로 딸아이를 데려가는 모습, 그리고 지아가 결혼식장에서 진실을 알게 되어 절규하는 모습까지. 악몽은 점점 더 생생해졌고 저는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며칠 후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자 어김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사무실로 직접 오라고 하더군요. 강남의 작은 빌딩이 남자가 일군 회사였죠. 제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대표실로 들어서자 상대가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 그날은 시작부터가 반말이더군요. 더 이상 저에게 정중할 필요가 없다는 선전포고 같았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각종 상패와 감사패가 보였습니다. 남자가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죠. 제 눈길이 머무는 곳을 확인한 남자가 거드름 피우듯이 말했습니다. 인상적이지? 살인자로 몰려서 깜빵까지 갔다 온 사람이 이 자리까지 오다니. 물론 진짜 범인은 따로 있지만. 남자의 눈빛이 또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약속한 일주일은 지났는데 어때? 선택은 했어? 하지만 전 대답하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봐 민수, 제발 우리 지아만은 놔둬. 제발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분명히 선택할 기회 줬잖아. 지아를 이 일에 끌어들이기 싫으면 네 입으로 예전 그 일 밝히라고. 죽어도 못하겠으면 네 귀한 딸이 나랑 결혼해서 고통받으며 사는 걸 지켜보든지. 무릎 꿇은 제 다리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말했어요. 운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 내가 억울하게 끌려가서 몇 번이나 울었을 것 같아. 끝없이 매일 눈물 흘렸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네가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린다고 해도 난 널 용서할 수 없어. 억울함에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 심정을 네가 알아? 정말 미안해. 그딴 말뿐인 사과가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그 잘난 사과가 지난 시간을 되돌려줄 수 있나? 내 청춘을 돌려주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의 한을 풀어줄 수 있어? 노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곧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결혼식은 다음 달로 잡았어. 최고급 호텔에서 화려하게 치를 거니까 당신도 부르고 싶은 손님은 마음껏 불러. 귀하디 귀한 외동딸의 결혼이잖아. 남자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딸의 가장 행복한 날이 저에 대한 복수로 얼룩질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괜한 협박한다고 오해할까봐 노파심에서 보여주는 건데 이건 내가 준비한 자료야. 당시 사건 기록과 김준석의 증언을 녹음한 파일도 있어.
만일 결혼식에 딸을 보내지 않고 어딘가로 빼돌리려고 한다면 이건 그대로 언론사에 제보될 거야. 국내 명문대학 교수가 과거 사람을 해치고 남에게 뒤집어 씌운 채 30년을 넘게 가면을 쓰고 살았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주 흥미로운 얘기거리가 되겠지. 주먹을 불끈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마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노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오랜 시간 기다려온 복수의 순간을 즐기고 있었죠. 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존경하던 교수님이 실은 비겁한 살인자였다는 걸 알게 되면, 그리고 지아는 평생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그만해! 저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갑자기 좋아 죽겠다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주에 지아랑 신혼집 보러 갈 거야.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장인어른 생각은 어때? 그 뒤로도 저는 남자의 비웃음 섞인 조롱을 잔뜩 들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헌데 집에 도착하니 지아가 거실에서 절 기다리다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그 밝은 미소를 보니 저는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아빠, 민수 씨한테 들었어. 결혼 허락한다며? 정말 고마워. 그러다가 딸아이가 저를 꼭 껴안았어요. 그 순간 저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왜 울어? 딸 시집 보내는 게 그렇게 서운해? 아니야, 아빤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제 눈물을 본 딸도 마음이 아픈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아빠,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그렇지만 민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빠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걱정은 하지 마.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다음 날부터 지아는 신이 나서 결혼 준비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드레스는 어떤 걸로 할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마치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들떠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남은 수명이 한 해 한 해 줄어드는 기분이더군요.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다시 노민수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이 결혼식 진행할 생각이야? 정말 이래야만 하나? 당연하지. 그럼 너도 30년 전에 그러지 말았어야지. 아무리 매달려봐야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이 결혼을 막고 싶으면 직접 네 죄를 세상에 밝혀. 그렇게 되면 아무리 목숨처럼 사랑하는 딸이라도 네가 저지른 죄를 용서할진 모르겠군. 평생 딸을 못 보고 사느냐, 철저하게 복수에 이용당하는 딸을 보며 사느냐. 아, 참 어려운 문제야. 남자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오며 50년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게 오열했어요. 아내가 떠날 때도 그렇게 울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한없이 참아온 눈물을 쏟아냈죠. 그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러다 오랜 시간 고민한 일을 행동에 옮기기 위해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어요. 경기도 파주의 한 추모공원. 30여 년 전 그날 밤, 저의 잘못으로 유명을 달리한 최준호가 묻혀있는 곳이었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이른 아침, 주변은 적막에 쌓여 있었습니다. 준호의 묘비를 찾는 데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그곳에 찾아가 몇 번이나 먼 발치에서 바라보다 그냥 돌아서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만은 용기를 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바지를 적셨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준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비겁한 놈이었어. 널 죽게 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도망쳤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자라도 바로 잡을게.
내가 한 일을 인정하고 벌받기로 했어.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아들을 잃은 그 고통을 평생 안고 사셨겠지? 내가 자식을 낳고 보니 그게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죄인지 이제 어렴풋이 알 것 같다. 아침이 되어서도 한참을 그곳에 앉아있던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드디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살 순 없었어요. 비록 딸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제가 이룬 모든 것을 잃더라도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아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아침부터 어딜 다녀왔길래 이렇게 엉망이야? 도대체 비를 왜 맞은 건데? 하지만 저는 가라앉는 목소리로 조용히 대답했죠. 지아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제 목소리가 너무 진지했는지 지아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표정이 그렇게 안 좋아? 이리 와서 앉아봐. 그래서 딸과 저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순 없었어요. 지아야, 아빠가 지금까지 너한테 숨긴 일이 있어. 뭔데? 오래전 아빠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어. 그 말을 들은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는데 용서받을 수가 없어? 저는 한숨을 토해내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빠가 실수로 같은 반 친구를 죽게 했어. 학교 옥상에서 실랑이 하다가 그 친구가 떨어졌어. 그 말을 들은 딸아이의 얼굴이 삽시간에 퍼렇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빠, 그게 사실이야? 거짓말이지? 하지만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말했어요. 아니, 사실이야. 근데 더 나쁜 건 아빠가 그 사실을 숨겼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 벌을 받았어. 아빠랑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의심받았거든. 그 사람이...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지아는 놀라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때 제가 가장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죠. 그 사람이 바로 노민수야. 순간 지아의 눈이 충격과 공포로 커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거짓말이지? 아니야 지아야, 전부 다 사실이야. 노민수가 너한테 접근한 건 아빠한테 복수하고 싶어서였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은 아빠한테서 가장 소중한 걸 뺏으려고. 하지만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 믿겠어. 아빠가 살인자라고? 그리고 민수 씨가 아빠한테 복수하려고 날 이용했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믿을 거 믿으라고 해. 미안하다 지아야. 아빠가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 이 모든 게 고작 그 말 한마디로 해결될 일이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충격에 몸을 떨던 딸아이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는 건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왜 내가 결혼 준비 다 할 때까지 지켜보고만 있었어?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아빠는... 그만해. 더 이상 아빠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아빠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지아가 절규하듯 소리치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흐느껴 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요. 다음 날 저는 학교를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학과장이 깜짝 놀라더군요. 정 교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사직서라니.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학기 중인데 최소한 이번 학기는 마치고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그만둬야 할 사정이 있습니다. 학과장은 당황했지만 제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만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로 돌아가 짐을 정리했죠. 거짓으로 똘똘 뭉친 인간이 교육자랍시고 학생들을 가르친 세월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럽더군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에도 찾아가 상담받았죠. 제 말을 들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당시라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기 전이라 이미 시효가 완성되고 처벌받을 일이 없을 텐데요. 하지만 제가 미국으로 30년 가까이 도피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라집니다. 이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아직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당장 변호할 준비할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변호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저는 노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1시간 뒤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고 남자를 만나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늦었지만 용서를 구한다. 하지만 상대는 코웃음을 치며 답했죠. 또 그딴 말 한마디로 사람 속 뒤집을 생각이면 때려치워. 미안하다. 내가 네 인생 망쳤어.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리고 자수할 테니 제발 내 딸은 놔줘. 지아는 아무 죄가 없잖아. 제 말에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진심이야? 그래, 자수할게. 모든 죄를 인정하고 처벌받겠다. 그러니 지아는... 노민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제야 결심했군. 부탁이다. 지아만은 놓아줘. 그 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알아. 지아는 순수해. 너와는 다르게. 네가 자수하겠다는 말을 시킨다면 나도 당연히 지아를 놔줄 거야. 하지만 너같이 비겁한 인간 마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잖아. 진짜 자수할 때까지 결혼식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야. 남자는 그 말만을 남긴 채 뒤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딸의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저는 문 앞에 선 채로 말했죠. 지아야, 아빤 경찰서에 자수하러 갈 거야.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해. 실망을 줘서 미안하다. 하지만 끝까지 대답은 없더군요. 저는 지난밤 딸에게 쓴 편지를 문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무섭고 두려운 마음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은 가벼운 느낌이 들었죠. 지난 세월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가슴엔 늘 무거운 돌덩이가 올라가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 입구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서려 할 때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 돌아보니 눈이 퉁퉁 부은 딸아이가 서 있었어요. 지아야. 아빠 정말 자수할 거야? 너한텐 미안하지만 그래야 해. 지금도 너무 늦었어. 그 말에 지아가 다가와 갑자기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인 건 맞아. 비겁하게 거짓말하고 죄 없는 사람 고통 속에 살게 했어.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내 아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나를 위해서 용기 낸 거 알아. 힘내. 그 말을 하며 딸이 울먹이자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아야. 나도 같이 가. 아빠 혼자 그 무서운 곳에 가게 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저는 딸과 함께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어리기만 하다고 생각했던 딸이 저희 보호자가 되어 함께 두려움을 나눠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눈물이 흘러 눈앞이 흐려지더군요. 잠시 후 접수대 앞에 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사건에 대해 자수하러 왔습니다. 뜻밖의 말을 들은 경찰은 놀란 표정으로 저와 딸을 바라보더군요. 그렇게 사건에 대한 진술이 시작됐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딸아이가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울고 있었지만 저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죠. 그리고 그날 밤 일어났던 모든 일을 상세히 진술했어요. 그렇게 자수하고 얼마 후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 끝에 사건에 대한 재심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모든 죄를 인정했고 30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된 노민수가 그 모습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2주 후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정민수는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그 후 30년간 죄를 숨기고 도피했다. 다만 자발적으로 자수한 점,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7년형을 선고한다. 그렇게 판결이 나고 노민수는 드디어 오랜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죠. 저와 재회한 후 늘 당당하고 차갑던 태도와는 다르게 무죄라는 판결을 듣고 난 남자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바로 볼 수 없어 고개를 숙였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돌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영원히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 역시 제가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살아야 할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몇 달 후 지아가 면회를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잘 지내? 그래, 괜찮아. 너는? 나도 잘 지내. 그리고 민수 씨는 떠났어.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떠나? 응, 해외까지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나 봐. 떠나기 전에 나한테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어. 그래서 난 그 사람 용서했어. 처음엔 복수였을지 모르지만 나한테 잘해준 건 진심이라고 생각했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저로 인해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 남자가 꼭 성공하기를 빌고 또 빌었죠. 그렇게 또 순식간에 세월이 흘러 5년 후 저는 출소했습니다. 원래는 7년형을 받았지만 교도소 안에서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성실하게 생활해 모범수로 2년을 감형받게 됐거든요. 출소 후 저는 서울을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에서도 형편이 어렵거나 멀리 학원 다니기 힘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 삼아 영어를 가르치고 있죠. 무료 강습이라 돈벌이는 안 되지만 정말 보람 있는 일입니다. 생계는 운 좋게 종종 번역 의뢰가 들어와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 멋진 사회인이 되었어요. 저의 전과 사실이 혹시나 자식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딸이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 죄 많은 부모를 용서하고 꼬박꼬박 찾아와 주는 것도 참 고맙고요. 비록 저는 예전에 비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감히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요. 혹시라도 저처럼 과거의 잘못을 숨기고 사는 분이 계신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늦었어도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니까요. 그럼 이 부끄러운 저의 고백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의 무탈한 하루를 기원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